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한국 사회에는 좀 독특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해요. 바로 올겨울안 도대체 뭘 입어야 하나 하는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 같은 거요. 오늘 우리가 한번 깊숙이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 겨울옷이라는 전쟁터에 최전선에 서 있는 한 브랜드. 네, 바로 몽클레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옷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아니면 재작년에 정말 큰맘 먹고 샀던 바로 그 패딩 있잖아요. 올해도 아무 망설임 없이 딱 꺼내 입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현관 거울 앞에서 이거 입고 나가면 좀 유행 지난 사람처럼 보이나? 누가 뒤에서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몇 번이나 입었다 벗었다 하셨어요? 만약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뜨끔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거대한 욕망의 드라마에 한 발을 들여놓으신 겁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겨울 아우터는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입는 기능성 옷이 아니죠. 어떨 때는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내 아이를 어느 학원에 보내는지, 심지어 내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까지 이걸 다 은근히 드러내는 하나의 계급장, 뭐랄까 걸어다니는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브랜드의 패딩은 그 자체가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 되곤 했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을 열어볼게요. 이렇게나 단단해 보였던 욕망의 성이 어떻게 딱 하나의 코미디 영상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 생생한 현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코미디언 이수지 씨의 부캐, 제이미맘. 고급진 영어를 막 섞어 쓰는 말투에 과장된 몸짓, 그리고 그녀의 상징과도 같았던 몽클레어르 패딩. 이 캐릭터가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엄마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기가 막히게 꼬집어내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욕망과 불안까지 날카롭게 짚어낸 풍자였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1년 만에 돌아온 제이미맘의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확 느껴지실 텐데요. 작년에는 누가 봐도 나 몽클레르 입었어 하고 외치는 것 같은 커다란 로고의 패딩을 입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콰이어트 럭셔리, 바로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로고 하나 없는 700만 원짜리 루이비통 케이프에 170만 원짜리 에르메스 슬리퍼라니. 이게 그냥 옷을 바꿔 입은 게 아니에요. 실제 상류층의 패션 트렌드가 과시에서 은밀함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정말 소름 돋게 반영한 겁니다. 제이미맘의 이런 변화는 그냥 웃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시장에 이른바 이수지 효과라는 거대한 파도를 몰고 왔거든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작년에 제이미맘의 몽클레르 풍자 영상이 딱 공개되고 나서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몽클레르 매물이 단 3주 만에 270건에서 1190건으로 무려 4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던 거죠. 아니 도대체 왜 멀쩡히 잘 입던, 심지어 큰돈 주고 산 옷을 갑자기 팔아치우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이 한마디에 그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울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제이미맘이라는 그 풍자적인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딱 봐버린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부러움의 상징이었던 내 옷이 오늘부터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 그 시선이 바뀌는 데서 오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처분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때는 모두가 그렇게 원하다가 이제는 누군가에겐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애증의 브랜드, 몽클레르. 대체 이 브랜드는 어떤 역사를 거쳐서 이런 상징적인 자리에 오르게 된 걸까요? 이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이 브랜드의 아주 놀라운 탄생과 변신의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몽클레어가 처음부터 귀족이나 부자들을 위한 럭셔리 브랜드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1952년 프랑스 알프스 산맥의 아주 추운 산골 마을 모네스티에 드 클레르몽. 브랜드 이름도 바로 이 마을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거예요. 시작은 화려한 패션쇼가 아니라 정말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생존용품, 바로 작업복이었습니다. 이 투박했던 작업복이 지금의 럭셔리 아이콘이 되기까지는 두 번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1968년 그르노블 동계올림픽 때 프랑스 국가대표 스키팀의 공식 유니폼으로 뽑힌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몽클레르는 최고의 선수들이 입는 옷이라는 이미지를 얻으면서 유럽의 부유한 스키어들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두 번째,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은 2003년에 찾아옵니다. 파산 직전의 회사를 이탈리아의 사업가 레모 루피니가 인수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레모 루피니의 철학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능성 옷을 파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럭셔리를 판다. 그는 이 철학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걸 뜯어고쳤어요. 생산기지를 동유럽으로 옮겨서 메이드 인 유럽이라는 가치를 붙였고 산에서나 어울릴 법한 펑퍼짐한 핏을 도심의 정장 위에도 걸칠 수 있는 아주 날렵한 실루엣으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방. 백화점 아웃도어 매장이 아니라 명품관, 바로 샤넬과 루이비통 매장 옆에다가 패딩을 진열한 겁니다. 이 전략으로 몽클레르는 작업복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럭셔리 패션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하지만 럭셔리의 정점에 오른 브랜드에게도 새로운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로 올드해지거나 졸부의 상징처럼 낙인 찍히는 위험이죠. 몽클레르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쿨함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영리한 전략을 펼칩니다. 그 핵심 전략이 바로 지니어스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 옷을 팔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발렌티노나 릭 오웬스 같이 세상에서 가장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이너들하고 손을 잡고 일반인은 입기 힘든 드레스 모양의 패딩이나 무슨 우주복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목적은 딱 하나, 어그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끄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젊은 세대한테 몽클레르는 그냥 비싼 패딩이 아니야. 가장 트렌디하고 창의적인 패션 하우스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죠. 아주 고도의 브랜딩 전략인 셈입니다. 몽클레르의 영리함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에서도 나타나요. 바로 필파워 710이라는 숫자 안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필파워라는 건 다운이 얼마나 부풀어 오르는지, 즉 얼마나 따뜻한지를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극한의 환경을 생각하는 노스페이스의 최상급 패딩은 필파워가 800에서 900까지 가는데 수백만 원짜리 몽클레르는 710 수준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기능을 좀 타협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필파워가 너무 높으면 옷이 뚱뚱해져서 핏이 안 살기 때문이에요. 몽클레르는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자기네 고객들은 에베레스트를 가는 게 아니라 청담동 카페에 간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몽클레르가 시장을 지배하는 동안에도 트렌드는 또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이미맘의 변신에서 봤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부의 최상위 계층은 누가 봐도 아는 로고를 버리고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그런 은밀한 신호로 넘어가고 있어요. 바로 조용한 럭셔리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럭셔리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과시적 럭셔리가 로고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돈이 있으니 다들 좀 봐줘 하고 외치는 거라면 조용한 럭셔리는 최고급 소재와 완벽한 마감으로 이 가치를 알아보시네요. 당신도 나와 같은 부류군요 하고 속삭이는 거죠. 모두가 알아보는 몽클레르 패딩이 일종의 교복처럼 되니까 진짜 차별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로고 없는 로로피아나 캐시미어 코트나 제미맘이 입었던 루이비통 케이프 같은 아이템으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시장의 흐름에 가장 예민한 몽클레르가 이 변화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죠. 이 조용한 럭셔리 트렌드에 맞춰서 아주 영리하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로고 크기를 확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패딩 색깔하고 똑같은 색으로 로고를 만들어서 잘 안 보이게 숨기는 톤온톤 디자인을 많이 내놓고 있죠. 이건 과시는 하고 싶은데 너무 티내는 건 또 촌스러워 하는 소비자들의 이중적인 마음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알프스의 추위를 견디던 잡업복이 어떻게 대치동의 권력을 상징하는 아이템이 됐다가 또다시 풍자의 대상이 돼서 중고시장에 쏟아져 나왔는지 그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옷이란 과연 무엇인가? 몽클레르의 사례는 마치 공식처럼 반복되는 지위 상징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단계, 어떤 아이템이 선망의 대상이 되죠. 두 번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면서 희소성이 사라지고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이걸 눈치챈 원래 주인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그 아이템을 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그 빈자리를 더 은밀하고 알아보기 힘든 새로운 상징이 차지하는 이 순환이 끝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수백만 원짜리 패딩의 가치는 옷 자체의 따뜻함이나 디자인 같은 나의 내적인 만족이 아니라 전적으로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외적인 요소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남들의 시선이 부러움에서 비웃음으로 딱 바뀌는 순간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가치가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수지 씨의 코미디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웃음을 주면서도 동시에 좀 서늘한 뒷맛을 남기는 이유는 아마 그 웃음 속에 우리 자신의 맨 얼굴이 비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 몽클레어르를 둘러싼 욕망의 드라마를 보시면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단단한 갑옷인가요? 아니면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위로인가요?